있어요.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도시 재생이라든가 우리 요새는 그 도시에서 문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우리 벽화 그리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문화와 이제 물리적인 조경, 물리적 환경이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내가 시민운동,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많이 여쭤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뭐 최근에 있는 이제 서울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화대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 안 한 내용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문화대에 대한 소개라든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은 있는데 솔직히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혹시 문화연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분? 아, 정말요? 저는 뜻밖의 예상과는 다른 전개인데, 그러면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작년에 이제 도시에 관련돼서 알다 보니까 문화연대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근데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네. 그쵸. 이게 사실은 문화연대가 사실 아는 사람도 많이 없죠. 예를 들면 일단 문화연대에 대해서 무슨 잠깐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부속기구 아닙니다. 네. 저희 99년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인데 초반에는 그런 적은 되게 많았어요. 참여연대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의사도 개진하고 이러고 싶은데 문화연대가 참여연대 부속기관이구나 생각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속기구는 아니고 1999년에 만들어진 문화운동단체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시민단체인데 문화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시민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 환경이나 생태를 주제로 한 시민단체라면 문화연대는 문화나 예술을 주제로 한 시민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2001년 8월부터 문화연대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 16년 차 시민운동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따가 잠깐 시간 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민단체로서 문화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문화연대가. 통상적인 시민단체하고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를 주제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화연대가 문화를 생각하는 게 좀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문화는 삶의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문화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갖 데 문화가 다 붙잖아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문화연대 여태까지 했던 활동을 돌아보면 교육, 미디어, 저희가 연예 오락 프로그램 개혁운동, 가요 승리 프로그램 폐지운동 이런 걸 했었거든요. 교육, 미디어, 공간, 환경, 도서 출판도 있고 문화재 당연히 있고, 하여튼 문화가 아닌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은 너무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이 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 아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문화연대긴 한데 어떤 이제 부문 운동을 담당한 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반적인 그 시민사회 운동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 문화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시민단체들을 보면 이게 문화사회라는 건, 문화사회 건설은 저희 미션이거든요.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따지면 미션, 그러니까 그 타고난 그런 목적, 본성 이런 거, 문화사회 건설이라는 거는 보통의 시민단체들은 사실은 좀 그렇진 않죠. 뭐 예를 들면 사회 정의, 환경 정의, 경제 정의, 혹은 무슨 제도 개혁 뭐 이런 게 목적이라면, 문화인데 조금 특이하게 문화사회라는 것을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회가 저희 창립선언문 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라도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인종적인 이유, 뭐 어떠한 이유라도 그 문화적 삶에 여기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게 말하자면 좀 그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예를 들면 좀 센 편이죠, 주장이. 이게 연원을 따지고 보면 이제 막시즘이나 이런 데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문화연대를 만들었던 분들이 다 그쪽으로 공부를 하셨고 지향을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사회를 변혁하자는 이론 하에 만든 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연대의 특징은 이제 문화를 좀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사회 건설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힘든데, 기본적으로 문화연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렸고, 혹시 이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거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네, 다들 커서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시민단체에는 그 대상이 없는 걸로. 네, 그렇죠. 뭐 쉽지 않죠.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시민단체 일하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대충 좀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이미지는 뭐냐, 혹은 시민단체 일하는 게 좀 어떤 것 같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저임금, 뭐 주말 근무, 야근, 뭐 그리고 뭐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임금에, 저희는 임금이라고 부르진 않죠. 사실은 뭐 전통적인 임노동 관계가 아니니까 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활동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굉장히 낮은 활동비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엔 당연히 일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집회나 이런 게 토요일 날 잡히고 뭐 이런 거 많고, 야근도 많죠. 왜냐하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퇴근한 이유가 주된 활동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뭔가 뭐 이벤트를 만든다, 토론회를 만든다, 공연을 만든다, 집회를 한다. 그럼 당연히 다 6시 이후 주말이다 보니까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아요. 그렇다고 주말에 근무를 하면 월요일, 화요일 대체 근무를 하게 해줬느냐? 웃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알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사실은 아직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최근에 큰 단체들이나 문화연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은 다 뭐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당연히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오른쪽에 빨간 글씨를 있는 것이 좀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는 이런 지향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보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치나 의미나 보람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묻혔었죠. 그동안은 좀 힘들더라도 참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점점 더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1세대나 2세대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어느 정도 현실을 희생하면서 나 자신, 내 가족을 희생하면서 지켰던 가치보다는 현재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다, 중요해진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 시민단체 활동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 문화재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때로는 갈등이긴 한데 어쨌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뭐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단체가 나아갈 수 있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런 거고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운동을 하는 세대별로 조금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세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시민운동 1세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에 진출해 있는 국회의원들 중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 1세대들이. 이분들은 뭐냐면 그 시민운동 단체가 시민단체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199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대가 99년에 만들어졌는데 다 고만고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그 시민운동 1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교수, 지식인, 나름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 이분들은 1990년대 후반에 단체를 만들면서 이분은 시작이 대표예요. 시작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대표인 거죠. 시작이 대표였던 사람들, 실제 단체를 처음 만들고 시민들 개척했던 사람들이 1세대들인 거고, 이분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뭐 교수, 뭐 애초부터 교수였던 분들도 많고 교수,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90년대 중반 학번이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자마자 문화재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16년 정도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돼. 그러면서 이후를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체에서 처음부터 컸는데 이 나이 때쯤 되니까 애기도 있고 내가 계속 단체에서 상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세대, 40대 초중반 정도가 저 같은 2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문화재 이후 혹은 문화재에서 활동 계속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그런 세대고요. 그 이후에 뭐 2.5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2000년대 이후 학번으로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현실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데모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선배들도 어떻게 대학 졸업하면 바로 그냥 대충 취직이 되고 뭐 이런 세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때가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저희 선배들까지는 예를 들면 총학생회장을 했어. 뭐 총학생회장 하다가 구속이 됐어. 구속돼서 나와서 대충 교수들도 학점도 봐주고 대충 B나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학점 받아서 바로 취직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세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에서 좀 선호하는 편이었죠. 뭐 리더십이 있다거나 조직 문화에 익숙하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요즘엔 그렇지 않죠. 요즘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좀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3세대로 들어오는 활동가들 같은 경우, 시민단체에 막 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나 뭐 이런 걸 동의하지만 그보다는 당장에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월세, 뭐 활동비, 뭐 사대보험 문제 이런 현실의 고민들이 사실은 그런 이상적인 고민, 이념이나 가치를 덮는 거죠. 그래서 뭐 시민운동가들 내부에서는 그런 거 워크숍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고민이 뭐냐라고 할 때 딱 갈라집니다. 저같이 단체 사무처장이나 대표들은 우리 운동의 전망, 정세, 뭐 박근혜 정부 어쩌고저쩌고 이런 고민들 적어요. 근데 반면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활동가들은 열이 몇 열 전부 다 돈 문제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서울에서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월세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내지 전화비 뭐다 이러면 사실은 시민단체
그 활동을 하면서 받는 월급이 기본 그런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가 제일 고민이 돼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더 다른 뭐 이념이나 가치나 철학이냐 방향이나 이런 거 얘기하기가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그 시민운동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를 포함한 그 사람들 최대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요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정체와 쇠퇴기를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벌써 시민단체에서 이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지탱해주던 시민단체 활동으로 유입되던 주요한 경로였던 하나가 학생운동이었는데 사실 학생운동도 전반적으로 쇠퇴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게 많아서 청년들이 굳이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바닥부터 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선배들 있고 대표 있고 누구 있고 그래서 막 그 처음에 복사하고 이러면서 일을 배우고 이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창업의 의지가 있고 혹은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회적 기업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왜 시민단체에 들어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다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여러 면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정체와 쇠퇴기를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후배들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시민운동 하겠다고 좀 하려면 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왠지 좀 돈은 좀 못 벌어도 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뭘까 과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뭐 공부 계속해서 뭐 강의를 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나서거나 뭐 보좌관을 하거나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런 게 그 전망이 아니라 좀 정말 그 아주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재밌게 활동도 하고 살 수 있구나.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 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한 우리 2세대들의 최대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최희교 선생님과 그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3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 얘기 갑자기 한 거는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왠지 별 수업과 상관없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할까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나름 답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하죠. 제가 과연 그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이라고 나름 좀 시민운동계에서 좀 많이 알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몇 년 전에 주간지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참여연대에서 정년퇴직을 하겠다. 그게 내 꿈이자 목표다.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경력 쌓고 정치로 나가고 경력 쌓고 뭐 교수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시민운동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면서 정년퇴직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고요. 제가 뭐 우리가 참여연대만큼 큰 단체도 아니고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일을 하면서도 그 문화연대 활동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 삶 자체가 시민운동이나 문화연대에 좀 녹아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주요하게 하는 것 중 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고 있고 문화연대 사무실 저희 집이 포함된 5층짜리 건물을 빚을 내서 같이 짓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좀 더 그 멤버들끼리도 가까워지고 생활비나 차도 같이 쓰고 뭐 이런 식의 좀 공동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나름 계속 운동을 지속하고 싶은 뭐 이런 계획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구 만들기 배우고 있는데 뭐 그런 생활 기술이나 제작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인대 운동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뭐 생계도 해결하고 문화인대 활동하고 연결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시민단체 그 활동에 대한 거 그리고 문화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청년들을 만나서 자신 있게 문화인대에 와서 같이 일하자, 혹은 시민운동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저조차도 미래나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좀 뭐 일단 저는 그 꼰대 같지 않은 40대가 되는 게 뭐 삶의 목표인데, 이게 뭐 그런 식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더 노력해라.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냐 청년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저희 고민은 이게 시민단체가 이렇게 어렵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의 고민일 건데, 뭐 등록금부터 빚을 내서 해서 취직이나 뭐 알바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취준생이랑 딱지를 달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지도 않고, 사실 이런 좀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힘내라, 니네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뭐 이런 식의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이긴 한데, 제가 딱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전통적인 시민운동에서 벗어난 좀 변화의 키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단어들, 이제 지역, 거버넌스,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제일 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까지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 운동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 활동에 문화인대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후원을 좀 해주세요.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후원을 해주시는 그 회원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대신해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다들 마을이나 공동체 혹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서 많은 청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직접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거죠.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고, 뭐 이런 식. 나름의 지금 현재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변화의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근의 흐름과 연결시켜서 뭔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도시 재생이나, 저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향후에 이런 시민운동 혹은 이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영역인 협동조합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혹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버넌스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민간 쪽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시민운동이나 혹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협동이나 공유나 이런 의식을 가진 이런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향후에 5년, 10년 동안 일어나는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거버넌스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일하라고 감히 제안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들과 맞물려서 좀 젊은 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최희규 선생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 자료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냥 제목만 썼어요. 그래서 문화대학 그동안 했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주요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문화대 사실은 99년도에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용산 미군기지를 문화생태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구호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대가 생기면서 다들 이제 주한미군 철수 나가라 반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나가면 공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되게 황당했어요. 야, 얘네는 뭐냐. 그래서 회의하는데 용어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일단은 용산 미군기지가 빠지는 것까지 결정이 됐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이런 제안이. 그래서 지금 무슨 명품거리, 베버리 힐스를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문화대가 거의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문화생태 용산 미군기지를 공헌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세종로 문화광장 만들기는 지금 보면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 농성하고 계시는 이순신 동상 있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 월드컵에서 갑자기 거리응원이 확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거리응원의 열기를 좀 광장을 만드는 걸로 전환을 시키자. 예를 들면 도심에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심에 제대로 된 광장이 없는 거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 사실 예전처럼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은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옆집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럴 만한 광장이 도심이 없다라고 해서 세종로를 광장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근데 원래 저희가 한 제안은 차도를 완전히 없애고 광장을 만들거나 부분화한다면 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최악의 안이 된 거죠. 양쪽에 차도가 있고 가운데 섬처럼 광장이 있는 아주 최악의 안으로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문화비축기지 조성 사업인데, 문화비축기지는 상암동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보면 버스 주차장으로 쓰는 데인데, 거기 야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석유를 모아뒀던 산에 구멍을 파서 석유 탱크를 6개를 심고 거기에 석유를 넣어놨던 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석유 파동이 나면서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건데,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석유를 모아놔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말고 남해안 쪽에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데가 석유를 지금도 모아놓고 있어요.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건데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면서 만일에 이 석유 비축기지에 테러가 일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비웠어요. 석유를 다 빼냈어. 그래서 지금 석유를 빼내니까 석유 탱크만 6개 있고 공터가 있고, 그래서 이 여기를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자라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문화비축기지 조성 사업에 문화대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 문화예술인, 건축가, 도시재생, 도시계획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두 건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건데, 사실 마지막 이게 이제 작년 요때 상황이거든요. 과안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아주 최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는 학생들이 애를 점점 덜 낳으니까
초등학교,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데가 막 생겨요. 1년에 하나씩.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냐. 팔 수는 없는 거고, 그 초등학교를 그 지역 그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으로 삼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이런 계속 공모가 나요. 뭐 운영하는 공모, 뭐 기본계획하는 공모. 사실 이런 쪽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업의 전제는 다 나중에 운영을 민간 거버넌스로 관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쪽으로 보면 관련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부조리한 그 사회 정의를 바꾸기 위한 이런 시민운동 베이스에서, 물론 이제 그런 시민운동도 여전히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게 지역, 커뮤니티,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뭐 이런 키워드로 해서 사회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현실이 팍팍한 이 청년들, 그리고 20대 대학생분들도 조금 더 그 지금 보면 너무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너무 이제 목표 지점이 하나인 거예요. 취업이나 뭐 고시, 취업 이 하나의 점을 놓고 이제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여지는 없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걸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쩌면 아닐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어쩌면 뭔가 내 인생의 뭐 전환점이 될 만한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몇몇 부분들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뭐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걸 다 이렇게 닫고 그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경험도 해보고, 예를 들면 무슨 그 전시가 있다, 무슨 그 세미나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관계되는 것 같으면 한번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뭐 가서 들어봤는데 시간 낭비일 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고 말고, 그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그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계속 쌓는다면 어쩌면 좀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일단 문화연대 그리고 저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은 정리를 하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시민단체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그 무단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유행인데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이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뭘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활동이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쪽 분야에서 조경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초창기인데, 이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도면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죠. 아이디어는
뭐 인문학 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있는데 이거를 뭔가 표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저는 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최종현 선생님 같이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단지 건축, 도시계 이게 아니고 사실은 조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조경이 그냥 단순히 꽃 심고 나무 심고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불만이 있죠. 이게 조경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조경하신 분들이 그 도시 재생이나 혹은 지역에 대한 이해나 인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정말 뜬금없는 그냥 가져와요. 너무 안 어울려. 요거만 그 공원 요 그림만 보면 어울리는데 이게 주변이랑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한 주변이 다 공방이고 이게 그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공원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무슨 뭐 그 철로가 지하되면서 위에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 낙후된 지역에 공원 만들어졌고 이 주변에는 아직 그 집들이 낙후돼 있고 공방이나 이런 게 많고 예술가들이 많고 이런데 그냥 공원 하이라인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는 그 관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하죠. 그냥 조경이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고 인문학 하는 사람, 시민단체 사람들 이렇게 불러와서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각각의 전문 역량이 다 잘 모여서 그 사업을 만들어지는 걸 다들 지향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린 공무원들까지도 그런 걸 많이 지향을 하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뭐 그 예를 들면 조경하는 사람이 다 한다, 뭐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다 한다, 혹은 뭐 전문가 한 명만 불러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다 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그런 각각의 전문적인 역량을 잘 모아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조경이든 도시계획이든 뭐 건축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이 그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그런 수요나 뭐 그러한 일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 3학년 김한필입니다. 감사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떤 계기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문화 비축기지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학부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퇴입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거예요. 학생 운동을 계속했고 그 군대를 갔다 와서도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출을 할까? 그때 뭐 몇 가지 옵션이 있죠. 뭐 공장에 들어간다, 뭐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인처럼 해서 그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그냥 단체 활동을 하는 걸 선택을 했고 이제 그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돌이켜 보면 정말 철이 없었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철없는 애들이 계속 운동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근데 이제 그런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들어갈래? 나는 여기 들어가고 나는 공장에 갈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를 했죠. 회사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했는데 그게 아닌 우리는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면서 사회 진출을 할래라는 친구들끼리도 모임을 하고 이런 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군가는 공사 시험을 보기도 하고 나는 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공장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공사 시험을 봐서 뭐 철도 기관사 시험을 봐서 그 철도공사에 들어가서 거기 노조 활동을 할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저같이 시민단체를 택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저도 최근에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못 만나봤는데 좀 예전에 만나봐도 되게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튀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전으로 보면 되게 일반적인 학생운동 하다가 시민운동으로 옮겨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비축기지 사업의 담당이 아니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와 민간 문화연대를 포함해서 문화연대 그리고 홍대 쪽에서 주로 활동 많이 하는 문화예술 단체 사람들, 지역 주민 그리고 건축이나 전문가, 서울시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꾸렸고요. 이 추진단에서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횟수를 2년 정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시에서는 아마 큰 탱크나 이런 거를 어쨌든 전시장이나 그 기본적인 문화시설을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이 많고 반면에 저희들은 그 앞에 부지나 거기가 원래 그 앞에 부지에 그 불법으로 점거한 문화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문화로 놀이장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목공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가구 만들기도 하고 이런 데인데 사실 그런 한 활동을 좀 이어받아서 좀 이런 생활 기술, 생활 창작을 혹은 제작을 베이스로 하는 이 시민 참여형 이런 공간을 만들자. 이거랑 기존 그 탱크 시설이랑 연결해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두 번째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는 100% 민간이 자율로 운영하게 보장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시는 그렇게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계속 그 추진단 내부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그 서울시가 좀 나은 편이죠. 그러면서 네. 아마 전체 총괄을 신우상 건축가가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문화비축기지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민간에서 위탁인가요? 네, 그렇죠. 형식은 아마 위탁이 되겠죠.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런 역량이 될까요? 문화 시민단체가? 그것도 쟁점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큰 공간을 위탁한다. 예를 들면 청소 용역 계약, 무슨 시설 이전에 시민단체 문화대나 이런 데서 전혀 생소한 영역이라면 예를 들면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용역업체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민간에서 이런 쪽에 대한 이해나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문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관리 운영은 사실은 시에서 하겠다. 공원 녹지 관리 사업소나 이런 데도 해야 된다. 니네는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가라.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데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경험상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된 돈을 쥐고 있는 예를 들면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권한이 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마치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되게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까지 사례는 없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전까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조성된 공간 전체를 민간에 위탁해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더욱 꺼리고 있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그 서울숲 같은 데는 시도를 하고 있죠. 서울숲이 거의 첫 번째로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도 아마 최종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숲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거를 거기 어디냐 그린트러스트나 이쪽에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뉴욕에 있는
모든 공원은 전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센트럴파크부터 시작해서 하이라인까지. 근데 얘네들은 그 센트럴파크는 거의 80%, 뭐 브라이언파크 같은 경우는 하이라인까지 거의 100% 재정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을 지금은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브라이언파크 같은 경우도 브라이언파크 회사, 컴퍼니, 코퍼레이션 그런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공원이. 근데 이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뭐랄까 그냥 뭐 쭉 나무 깎고 쓰레기 치우고 이게 아니고 그때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시설도 계속 새로운 최신 시설로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나오면 와이파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저도 울산에서 도시대생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어떤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넘겨줄 시민단체가 있느냐 그걸 생각할 때 좀 깝깝하다는 거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어떻게 못 믿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 민간 쪽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100% 민간에서 위탁한다고 할 때 뭐 이제 뭐 법인을 만들든 회사를 만들든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정도 논의 수준인 거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직 그 리스트나 이런 것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스스로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믿었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보면 좀 시민단체나 민간 쪽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죠. 역량도 좀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있으면 모든 공원이 공원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지금 내가 차린다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공원의 이게 내 회사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스크림 팔고 거기 식당 만들어서 식당 거기서 하고 뭐 카페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운동 뭐 시설 같은 재밌는 놀이 시설 같은 거 집어넣고 뭐 대전목마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충분하게 그게 뉴욕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서 충분한 이득이 남아요. 오히려 브라이언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120% 되는 프로핏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관에서도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났을 때 내가 딱 이걸 잡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그런까지 가. 근데 그게 조경의 이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가요?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를 운영하는데 식물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걸 모르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게? 절대 안 되죠. 거기 있는 수천 종, 수만 종의 나무와 잔디와 초본유를 다 꿰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게 요새 엄청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전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을 공동체 혹은 사회에 환원하는 뭐 그런 형식의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영리하고 다른 거죠. 이윤을 남기고 영리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생긴 이익을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재생산이나 투자하는 것 이외에 남는 이익을 최대한 사회에 환원한다 뭐 이런 취지.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나 뭐 이런 경제를 창출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공공, 예를 들면 퍼블릭이나 이런 게 강조되기보다는 사실은 일자리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초창기에.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서 처음에 인건비 같은 지원 많이 했거든요. 지구가 아마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막 장려해서 100개가 생겨서 10명씩 뽑으면 일자리 1000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올라가는 공공의 이익이 상승하는 데 기여했냐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몇 개 만들었어요. 카운터로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초반에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었고요. 이제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혹자는 그렇게 많이 하죠. 이게 사회적 기업인지 그냥 영리 기업인지 구분이 안 간다. 다만 사이즈가 좀 작으면 동네에서 하면 공동체 기반으로 하면 다 사회적 기업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 플라스틱에서 섬유 뽑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는 친구들이 학번으로는 이제 96학번 정도 되는 이 연대 운동권 출신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SK 와이번스의 유니폼을 공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재활용이나 이런 의미로 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뽑고 이거를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환경이나 재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에 납품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 남는 이윤으로 뭐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 고용할 때 우리는 정규직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죠. 이 공동의 목적에 동의하는 협동조합이 사실은 되게 말하자면 높은 수위의 결사체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협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출자를 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고 책임도 같이 지는 되게 높은 사실은 그 농협 같은 거 협동조합인 거잖아요. 이제 그건 규모가 훨씬 큰 거고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로는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요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항상 최근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걸 볼 때 성과를 항상 일자리로 측정을 해요. 그래 협동조합 정책 지원 정책을 했어. 그래서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도 사실은 이 정말 사업 높은 수준의 서로 간의 이해나 결의 결자체인데 그거 너무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당장에 인건비가 지원 나오고 뭐 이렇게 지원이 돈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향이 요즘에 있고요.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 혹은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만드는 것을 컨설팅 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아이부키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준 제도가 또 나름 다 있거든요. 저리를 융자를 해준다거나 대토를 해준다거나 토지를 뭐 장기간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이 친구들은 그 제도를 연구를 해서 공동주택을 만들자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 많이 있죠. 지역 단위로 서울의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신나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지역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북구는 서울에서 상당히 낙후된 동네거든요. 모든 것이 기반시설도 없고 시민단체도 많이 없고 문화예술인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막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짜리
2억짜리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막 따요. 그 지역 심지어는 아주 큰 규모의 프로젝트 무슨 학교 리모델링하는 이런 프로젝트 따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에 들어오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게 활성화된 오히려 사실 이 배경에는 그 김영배 구청장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사례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오히려 시민단체 과거식의 시민단체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 고민, 그 자기 생계, 그리고 자기 미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주로 조경학과 학생들이신가요? 거의 다? 네. 다 제가 마포구 연남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 연남동이 요즘에 연트럴 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의선 철길이 있었는데 이 철길을 지하화하면서 거기 지상에 철길 부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선으로 길게 뻗는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하이라이트 사례 되게 많이 인용하고 막 했었는데 여기 이제 한 조경업체가 담당을 했었죠. 연남동 구간을 좀 나름 잘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너무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이게 어쨌든 이 공원 그렇게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의 의미가 아무래도 그 조경 회사가 생각하는 의미랑 지역 주민으로서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사전에 얘기되고 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공청회 할 때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공청회 할 때마다 주민분들 몰려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박수 치시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상관없는 얘기였을 건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